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비대위원장 적합 여부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 등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소수 의견이라고 일축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으로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는 삼선 의원 출신의 백재현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여당은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야당은 선거제 개편과 이낙연 신당 등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며 내부적으로 쇄신 진통을 겪고 있는 정치권 상황과 야당의 단독 의결로 공방이 거센 민주유공자법의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인선 기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 내선 총선 승리를 위해 당정의 수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 후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당내에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으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김한길 국민통일위원장,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총에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집중 거론됐는데 한 장관이 적임자라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를 이끌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분, 그 기준에 대부분 공감해 주셨고.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신속하게 회복되기 위해선 당이 하나로 뭉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 중진들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윤 대통령이 변하고 수직적 당정관계가 바뀌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재호 권한대행은 국민들 눈에 당정관계가 그렇게 보인다면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이 느끼기엔 당정이 수직관계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당정관계와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으나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의총인 만큼 발언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나온 비대위 전환 요구를 지도부가 일축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행보를 두고 내용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공천검증도 오락가락 판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칙과 상식이 요구한 통합 비대위 전환에 소수 의견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내년 1월 중순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이 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없는 총선을 치르자 이런 주장은 우리 당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12월 국회가 예산과 쌍특검 두 개가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는 우리 당이 혁신과 어떤 헌신과 희생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미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서초을 험지에 왔지만 필요하면 불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혁신이 아닌 반개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1월 15일 창당설을 일축했지만 여전히 창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당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내년 공천 후보자 부실 검증도 논란이 됐습니다. 전남 해남군 후보로 신청한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과거 전남대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뒤늦게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결과를 바꾼 겁니다. 민주당은 당초 적격 판정을 내린 건 자료가 많아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는 무리한 공안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 사면을 받았다며 당 검증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첫 번째 이슈픽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한 가운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갈 텐데요. 네.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렇게 다수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 가운데 네. 뭐 이제 향후 공관위원장이나 선대위도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체제 그 밑에 이제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맡을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전격 사퇴를 한 상황이고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고로 여러 인물들 외에도 뭐 나경원 전 의원도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관련해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엊그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당대표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재혁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에 맞고 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을 기준으로 물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한동훈 장관을 구원투수로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인지도가 높고 참신하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또 비윤계 쪽에서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등판하기에는 부족하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간판으로 내세우기에는 좋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 외에도 원희룡 장관, 또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네요. 네, 정말 많은 인물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한길 위원장의 경우에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책사 역할을 맡았었죠. 네. 그리고 김병준 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었고 윤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특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혁신위를 이끌었었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말씀해주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공천관리위원회 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총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중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뭐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뭐 네. 빠르면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다음 주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슈픽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민주당 얘기입니다. 사쿠라 대 김민세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계속됐는데 뭐 그 갈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단어들이 정치권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 또 뭐 이낙연 신당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이제 공식화했는데 측근과 이제 본인은 아직까지 신당을 하겠다 완벽하게 이제 그 워딩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이제 그 언론들은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한 달 안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 사안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그 신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 당내 갈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는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총선에서 원내 1당을 목표로 그리고 제3지대와의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양양자 의원이나 또 창당을 앞두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확답을 피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낙연 신당을 놓고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결국 윤석열 독재의 정치 공작에 놀아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사쿠라, 사쿠라 니꾸라는 그 말고기를 뜻하는 일본어인데 사쿠라는 정치권에서 독재 정권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 비명계도 반격을 했는데요. 조응천 의원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때 철새와 김민석을 합친 김민세란 별칭이 붙었었다.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제 이 얘기는 김민석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을 하고 무소속 정몽준 후보 쪽에 합류한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네, 사쿠라 또 이제 뭐 김민세 모두 상대를 이제 비꼬는 말인데 이제 품격의 언어가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이제 다듬어줘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그 비명계는 지도부 쇄신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한 발 물러나라 이런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당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선당 후사해라, 통합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치를 고집하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한다. 선거법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변화는 하되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만 내놨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신당이 공식화되면서 이 향후에 얼마나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신당을 창당했을 때 그쪽으로 합류할지가 야당발 정계 개편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입니다. 재입성을 노리는 다선 의원들입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제 예전 정치권의 주역이었던 우리가 일명 올드보이라고 부르는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야 모두 중진 용태론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한 세대 더 윗세대들인데 이분들을 보는 각 당의 속내가 조금 복잡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면 이제 60대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거의 이제 70대 혹은 80대 연령의 이제 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인재 전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올드보이라고 불리는 다선 의원들이 총선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등록이 시작이 돼서 내년 3월 20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피닉제,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진 이인재 전 의원, 육선 의원이죠. 충남 농산, 계룡, 금산 선거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해 75살인 이인재 전 의원, 이 메가더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 71살이었고 지금 미국 대통령도 본인보다는 6살이 더 많다며 유권자들이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이나 경륜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김무성 전 대표도 이 부산 중영도구에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권 쪽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내년 총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야권도 보면요, 야권은 이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이 80대인 4선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로 지역구를 옮겨서 예비 후보 등록을 이미 마쳤고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고 이정걸 전 의원은 서울 종로에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 종로에 이제 여러 그 전 의원들이 현재 뭐
어쨌든 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1번지다 보니까 지금 각축전이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네요.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쇄신의 이제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 언급했던 올드보이 귀환에 대해서는 뭐 결코 이제 좀 좋은 시각들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적 쇄신을 양당 모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중진보다도 윗세대인 올드보이의 출마에 대해서 좀 흐름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안 나올 것이라며 박수받는 선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네.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열심히 싸우는 후배 정치인들한테 등에 대고 총을 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데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다 채워져 버리면 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올드보이들의 귀환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좀 치열해지면서 전투 용어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국회 사무총장직을 공식 사퇴한 후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삼선 의원 출신의 백재현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12.11을 일으킨 하나회를 척결한 것이 우리 당 뿌리인 문민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정부와 여당의 군부 독재 이미지를 씌우려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팩트를 기반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잇따라 방문해 민주당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농성장을 찾은 이 대표는 공공병원 지원 예산 확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12월 국회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인정받기도 오래 걸리고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열린 포럼을 천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에는 평균 3년여가 걸리고 치료제는 전체 희귀 질환의 5%만 존재합니다. 이마저도 국내에 모두 도입되지 않아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극소수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안 되면 치료가 불가능해 개인이 해외에서 약을 직접 구해야 합니다.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의료계, 산업계의 도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좌장을 맡은 박태관 순천향대학교 안과학교실 교수는 펀딩 모금 행사가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희귀 난치성 질환 중 망막질환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 등 치료제 개발에 대한 성과와 한계도 소개됐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치료제가 있어도 엄두조차 못 낼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하지 못하는 환우들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연입니다. 국회 방송이 최초로 웹드라마 당차당 국회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초소년 국회의원이 좌충우돌하며 의정활동을 펼쳐가는 모습을 그린 웹드라마 당차당 국회영을 문그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SNS 스타가 된 국회영 씨. 국민적 인지도를 얻으며 졸지에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국회 방송이 최초로 선보이는 웹드라마 당차당 국회영의 이야기입니다. 당차당 국회영은 인맥도 스펙도 없는 초선 국회의원 국회영의 의정활동을 코믹, 멜로, 액션 등 다양한 장르로 담아 시청자들이 친근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아빠들을 위한 미혼부 법안 개정,
국정감사 등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귀 기울이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합니다. 주인공 국회영 역에는 배우 오윤아가 맡았고 앙숙이었다가 설레는 멜로 연기까지 보여주는 우선건 역에는 배우 이태성이 출연합니다. 국회방송 뉴미디어 영상과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웹드라마를 기획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다소 딱딱하고 멀게 느껴졌던 국회의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직접 발로 뛰며 시민들과 울고 웃는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웹드라마를 기획했습니다. 당차당 국회영은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부터 매주 한 편씩 총 10부작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독서 애호가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행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책 50권을 엄선해 소개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선을 함께 담았습니다. 7번째 발행된 이번 서평집에는 선사시대부터 해양사를 서술한 바다 인류, SNS와 정치성을 다룬 프로필 사회 등 50편의 책이 소개됐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총선 예비 후보입니다.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로써 여야의 본격적인 공천 레이스가 시작된 셈인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이란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선거일 240일 전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선거일 120일 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는 선거 기간 개시일 90일 전까지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예비 후보 등록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예비 후보자란 정치 신인의 출마와 홍보를 배려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예비 후보자들과 현역 정치인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이 후보자는 이런 이점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및 홍보물 배부가 가능해지고 또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안에서의 활동이 보장됩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총선 경쟁에 돌입한 여야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재 영입을 시도하며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인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하정운 소아청소년과 의사, 또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구자룡 변호사 등을 영입했죠. 청년과 여성, 아동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컨셉으로 한 첫 번째 인재 영입 발표라는 평가입니다. 2차 영입 인재로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황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 발표를 하면서 영입식을 열었는데요. 지난 11일 영입 인재 1호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고요. 2호 영입 인재로는 NC소프트 임원 출신의 이재성 씨를 영입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초반 인재 영입 콘셉트는 의제와 정책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이지만 민생 경제를 중요시하는 대한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당에서 추구하는 인재 영입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국민 화합에 앞장서며 불굴의
의지로 귀감이 되는 인생을 개척해 오신 국민 인재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 또 민생 위기 극복,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 풍경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 금지 기한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고요. 또 기존의 선거 사무 관계자만 소품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번 총선에선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을 제작하거나 구입을 해서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이 금지가 됐었는데 이번 총선부터는 참가 인원이 25명 이하인 소모임은 개최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치 속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선에도 깜깜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건 국회의 악습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1대 총선 땐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겼던 3월 6일에서야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최종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앞으로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여야가 모쪼록 빠른 합의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도 마무리 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야당 단독으로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공방이 뜨거운데요. 4.19와 5.18 이외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로를 인정하고 이 혜택을 주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대변인, 네.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된 그래서 관련법으로 예우받고 있는 분들 외에도 민주화 과정에서 좀 희생되신 분들, 다치시거나 숨지신 분들을 예우하자,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자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활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행방불명자, 부상자, 사망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에서 희생된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주장하다가 산화한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을 이제 민주유공자로 포함하자는 취지고요. 그동안 이분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피해자분들을 좀 합당하게 예우하자는 것으로 그 가족이나 민주유공자나 그 가족, 유족 등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서 예우의 정도를 또 달리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취지를 들어보면은 좋은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일단 논란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여당은 이게 셀프 유공자법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는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이 대외 비공개입니다. 유공 내용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이런 뜻인데요. 왜 비공개죠? 사실 그러니까 명단을
청구를 했었는데 네.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네. 이 국가기록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이후에나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확인도 안 한 채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뭐 지금 나중에 돈 갚을 테니 지금 돈 빌려달라 이런 것과 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반정부 시위나 불법 파업 아니면은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이런 시위 사건들과 관련해가지고 사망하거나 부상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민주유공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한민국 발전과 이 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게 국가의 지원과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법안의 문제점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진압 경찰이 좀 무더기로 사망했던 동아대 사건이나 아니면 난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좀 동의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의대 사건이죠. 네, 프락치로 몰아서 좀 감금하고 폭행했던 이런 서울대 그 사건까지 관련한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이 자리에서 이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비판을 했던 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셀프로 그러니까 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당 사항이 말씀을 있는 경우가 있군요. 그래서 셀프군요.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셀프 특혜법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시금으로 1,169억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매년 19억이 또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그런 법안이어서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이미 정무위에서는 좀 독재 통과를 시켰지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상 지정에 있어서 셀프고 유공자 대상 그 내용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고 당시 그 점거 농성이나 불법 파업 시위를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씀하셔서 아닙니까? 제가 네. 하나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민주유공자와 유족, 가족 등을 합당한 공헌 정도에 따라서 예우를 하되 생활 수준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서 그 예우는 그 정도를 달리할 수 있게 법안에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공헌했던 분들을 기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동의대 사건도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이 민주유공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이 법안 내용 좀 보고 말하시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이 돼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만 국가유공자로 민주유공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부 심사가 있거든요. 보훈부에서도 그 장관은 어떤 사건이 뭐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그건 모른다. 그리고 인정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부가 필요하면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 네, 그런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모든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준다 이런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안을 보면 뭐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절대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법안 내용을 잘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필요하다면 지금도 해당자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혜택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부하겠다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민주당에는. 만약에 있으면은 그렇게 선언을 먼저 해주시면은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좀 보훈부 장관도 그렇고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인정 기준 그리고 범위
이게 정확하게 법률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좀 원칙이 안 지켜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렇게 단독 독재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저 정무위에서 다듬어질 수 있었던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위에서 다듬어질 수 있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심사를 마치지도 않고 퇴장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보훈부 공무원들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의원들이랑 뭐 보훈부 관계자들, 공무원들이 대거 일어나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상임위 도중에 일어나서 퇴장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행위에도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 민주라는 말이 붙으면 다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법안 이름이 민주유공자법이라서 민주가 붙었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입장까지 좀 들어봤는데 일단 야당이 수적 의의와 꼼수로 강행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반박을 해주셨고요. 자, 여야 공방이 첨예한데 과연 이게 국회를 좀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단호하게 저지를 하겠다.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욱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인데요. 일단 그 여당의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관문이고요. 만일 그 야당이 본회의 직힙으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민주유공자법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상임위에 상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미상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기 위해 법사위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민주당에서도 좀 듣고 그걸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좀 이 정무위에서 통과하는 이 심사 과정 자체도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체 회의에 뭐 이렇게 퇴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거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정무위원장이 원래는 안건조정위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3대3으로 이렇게 동수로 의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네, 근데 민주당 정무위원장이 이 비교섭 단체 한 명 몫을 국민의힘 대신에 집어넣음으로써 4대2 구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제로 통과를 좀 시켜버리고 또 전체 회의도 1시간 만에 다 열어서 의결해버리고 좀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좀 수기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절차 면에서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구로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보훈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각의 지적처럼 이 박민식 장관에게 총선을 앞두고 장관이라는 이력을 달아주기 위해서 단순히 철을 부로 격상시킨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게 보훈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 국가 유공자 분들 그리고 그 가족과 유족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서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할지는 좀 미지수로 남을 것 같고요. 민주유공자법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60에서 90년대 활동 대상이 또 지정이 되잖아요. 지금도 흥행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좀 이와 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서 국힘의 군부 독재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안 대변인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영화 보셨나요? 네, 봤는데요.
영화를 굳이 민주당이 이용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겁이 많이 나시나 봅니다. 아, 영화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영화와 정치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좀 어렵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상 토론이 펼쳐진 국민의힘 비상의총회에선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용산 이중대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결론을 내지 못한 이 선거제 개편과 이낙연 신당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또 리더십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걱정과 함께 또 우리 당의 위기 타개책을 좀 한번 차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안 대변인. 걱정을 먼저 드리기 전에 뭐 저희 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분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치러야 된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그런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는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안타깝게 패배한 직후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행을 택하셨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슬픔과 좌절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당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에 맞서서 싸워왔죠. 그런데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이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나와서 적의 언어로 동지를 공격하면서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뭐 신당 운운하면서 당대표의 거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청년으로서 보기에도 바른 당의 어른이라는 모습, 그러니까 바른 당의 어른의 모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 내에서도 뭐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이고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의원들마저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과 함께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나왔죠. 네,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여당 측 상황도 또 만만치가 않은데 여당 측은 또 수도권 의석수도 뭐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석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상대방은 어때 보입니까? 지금 좀 걱정을 하기에 좀 어떻게 뭐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그렇죠. 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셨고 이 모든 과정이 본인들의 이제 당을 위한 혁신이나 그런 결단의 의지로는 보이지 않고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압박 그리고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여당으로서 정부를 위해서는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런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을 위한 대의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내부 평가와 함께 외부 평가도 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대위가 벌써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벌써 싶고요. 3번째군요. 네, 총선 앞두고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조금 위기론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지금은 좀 당을 다듬어서 총선을 어떻게든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뭐 여러 사람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다음 주 정도면 조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어렵겠지만 혁신위원회가 논란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을 때는 그때는 상당히 모두가 좀 놀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총선이나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비대위원장이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실수를 하거나 한다면은 정말 총선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어디와 가깝다, 뭐 어떻게 가야 한다 이런 뭐 인기 투표의 형식보다는 조금 더 좀 정말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처럼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도 이제 조금 나눠보면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제 소수가 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단 민주당이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은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구제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이미 예비 후보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고 비례대표 같은 문제도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총선이 흘러가는 건지 조금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사법 리스크로 계속해서 몇 번이고 재판을 받으러 출석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일들을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사실 저는 양당 모두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젠걸음만 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그게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닙니다. 네. 뭐 민주당의 당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과정에서 선거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저도 안타깝게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 선거제 확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된다. 일이라고 봅니다. 네. 자, 박지성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빵 터졌다라는 뉴스 두 분 보셨죠?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인재 영입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구자룡 변호사 등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봤던 분들이죠. 첫 영입 인재로 발표한 여당은 1월 초까지 30명 정도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후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와 또 IT 전문가인 NC소프트 전무를 지낸 이재성 씨를 영입한 민주당 역시 국민 추천제 접수를 받아서 1,400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영입 인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총선 승리 필요 요건인 인재 영입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일단 민주당에서 이 국민 추천제 접수를 받았다고 하는 걸 듣고 저는 좀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모든 원서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그렇죠. 정말 원석들을 골라내는 이런 작업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박지성 선수가 영입된다 이런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 사실. 왜요? 박지성 선수 같은 이런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소위 불리는 이런 분들은 현장에 남아 계셔서 엘리트 축구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축구 수준도 같이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자리에서 지금 현장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갑작스러운 영역에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었는데요. 네, 인재 영입의 바람직한 방향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궤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때 화제성을 위해서 스타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도 많고 그동안 당 활동도 좀 꾸준히 해오신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에 딱 투입됐을 때 정말 능숙하게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물론 박지성 선수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그보다 더한 전문가는 없겠죠, 사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윌링니스, 그러니까 이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열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재 영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국힘 쪽 인재 영입은 스타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려진 인물들이 뽑힌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측 들어볼까요? 영입 인재 1호를 보면
그 당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뭐 전체적인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뭐 그 국힘 그림을 볼 수가 측에서는 있는데. 부정을 하긴 했지만 그건 아니다. 그냥 1, 2호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어쨌든 처음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영입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만큼 이미 국민의힘 사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 선대위원장도 맡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정치권에 뛰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약자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 그 최근에 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명품백에 대해서 가짜일 수도 있다, 가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가품이면 받아도 된다는 말인지 좀 그런 황당한 인식을 보여준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다. 그리고 뭐 대학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비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했다가 또 비판을 받으니까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인재 영입을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변할 사람을 뭐 영입해서 총선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많이 나오시면서 이재명 저격수라고 알려졌는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다시 발견해서 적절한 곳에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논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은 더더구나 이제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죠. 네. 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